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린 민주당 혁신기구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 첫 의제 돈봉투 사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기현 위원장. 자, 앞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선임되고 인터뷰에서 이 돈봉투 사건이 조작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비판도 좀 있긴 했는데 물론 어제 이제 정정도 했죠. 자,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한 혹시 수습 차원일까요? 혁신위의 첫 의제가 돈봉투 사건입니다. 뭐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발언은 실언이었고 해프닝이었죠. 사실 아직 정치적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발언의 무게라든가 영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적 사견을 밝힌 건데 적절하지 않았죠. 네네. 어쨌든 돈봉투 사건이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평가에서 당내 위기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의제인 게 맞고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 지금 어쨌든 얼마 전에 또 영장 그 실질 심사에서 또 부결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 이제 혁신이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삼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 자, 그거 말고 민주당을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김남국 의원 관련한 이제 코인 사건인데 코인 논란은 이거는 별도로 보겠다고 했어요. 왜냐? 이거는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사실 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도 돌파하는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코인 논란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으니까 개인의 것이고 돈 봉투는 뭐 민주당 내에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사안을 분리하는 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수긍이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 네. 적어도 시작할 때만이라도 혁신위원장이 우리는 민주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문제나 국민의 눈높이 맞추지 못했던 문제들 뿌리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시작을 해도 사실은 잎사귀에서 줄기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우리가 한 잎사귀 정도 보고 줄기도 한번 볼게요라고 하면 뿌리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뜩이나 이 김은경 혁신위의 실권이 실리겠느냐 의혹의 시선들이 많은데 네. 시작할 때 너무 스스로 힘을 빼고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외부자에서 볼 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김진인 변호사. 근데 이제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좀 연관이 있고요. 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김남국 전 의원하고 연관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정조준한다. 이 얘기는 여기서 딱 손절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문제 의식 자체는 저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이슈를 처음에 제기한 거 문제 의식 자체는 사실 뭐 옳다고 보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두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심송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송영길 대표가 될 때부터 시작해서 뭐 대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까지 이제 굉장히 긴밀한 이제 유착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이제 7인회라는 핵심 멤버로 또 활동을 해서 계속 측근으로 분류되는 입장인데 결국에는 뭐 문제 진단 자체는 맞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민주당을 정말 위해서 한다면 혁신 내용 그리고 혁신 대상을 이제 제대로 짚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혁신 대상이 누구냐?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에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혁신 1순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진인 변호사는 혁신 1순위는 이재명 대표라고 네, 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계속 민주당의 어떤 뭐 내로남 벌이 너무 본인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네.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 방탄국회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추락 그리고 위선 이런 거를 사실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결국 이제 1순위 혁신 대상이 전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런 혁신 대상에 포함돼서 이렇게 본인이 혁신 대상에 포함돼서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좀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해보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그런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요.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까?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내려놨는데요. 이미 한번 기각시켰잖아요. 부결. 부결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러한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저의 정치적 책임을 통감을 하고 당을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사실 당 대표를 한 사람이 탈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좀 싸워달라. 조기현 부위원장, 저는 이 말이 조금 헷갈려요.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이재명 대표는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를 보인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다르고 저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표현 자체로는 선후가 이제 모순된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종합적 판단과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이고 이 취지 자체가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든가 입법권 훼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은 정치 상황에 따라 포기하거나 아니면 선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불체권 특권 포기를 정치적 선언으로 자꾸 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적 수사라는 그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나 이재명 전 대표도 같은 상황이긴 한데 유효적절하게 현 정권에 투쟁하는 모습에 하나는 전략적 선택으로서 했다는 의미를 좀 부각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불체권 특권 포기는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에 더 무게가 실린 발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장희찬 최고위원, 자, 요즘에 송영길 전 대표 최근 들어서 참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방송 출연하시던데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민주당에게 제대로 좀 쌓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제대로 싸워달라는 말이 나를 위해서 좀 내 편을 들어달라라는 말로 들리는 건 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김은경 혁신위에서 첫 번째 과제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혁신위의 움직임과 방향성조차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겠죠. 그냥 다짜고짜 이 모든 게 검찰의 기획이고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똘똘 뭉치는 게 송영길 대표가 원하는 그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송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싸우면 싸울수록 중도나 무당층의 민심은 민주당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긴장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상대로 막 장애 집회하고 국회 그 회관 계단에서 본청 계단에서 막 시위하고 싸우고 하는 게 걱정되고 긴장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혁신위가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진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거나 민주당의 잘못된 도덕적인 결함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눈치 안 보고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까지 비판해버리면 어떡하지? 진짜 혁신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혁신하는 게 걱정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송 전 대표 말대로 하면 진짜 혁신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송영길을 포함한 민주당의 모든 도덕적 결함을 결사옹위하면서 여당과 강대강 투쟁을 하겠다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방향이 송 전 대표한테는 좋을지 몰라도요. 저희한테도 오히려 편안한 방법이고 민주당 전체로 보면 총선을 앞두고 별로 효과적인 방식의 노선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진짜 혁신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혁신위에서 어제 이제 첫 회의를 했는데 벌써 잡음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혁신위원 인선이 됐고 발표가 됐죠. 7명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 6명이 친명계로 분류되면서 당장 비명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이걸 의식했을까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개파의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제가 친명계 핵심인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 보니까 대단히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에서 네. 정치, 경제, 학계, 그다음에 의료계, 언론계에서 네. 가장 제가 보기엔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네. 대한민국을 보고 민주당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이 보기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친명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각자 다 조기현 부위원장 오늘 참 첫 번째 픽부터 조기현 부위원장한테 아주 질문이 몰아지는데 자 김영진 의원 내가 친명 핵심인데도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명계에서는 혁신이가 친명으로 편중이 됐다. 이게 혁신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글쎄 언론 분석에 의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이 강조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친명 일색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김은경 위원장도 그렇고 당내 위원 제외한 외부 위원은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뭐 친명 혁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 그리고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일부 의원들이 이제 이 외형적으로 지난 대선 때 대선 캠프의 어떤 직을 맡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은경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누구 말을 듣고 정치적 결정을 할 뿐이 아니라는 얘기들은 당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공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지금 이제 출발에 앞서서 그런 방식의 혁신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당내 경고 정도의 의미이지 실제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혁신 의제를 설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혁신안을 만든다. 그렇게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장가희 기자. 그런데 이게 경고만일까요? 보면 추가로 임명할 혁신위원 두고 이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현역 당내 3명, 외부 8명 등 11명으로 혁신위를 구성할 예정인데요. 김은경 위원장은 추가 인선에서도 이 현역 의원 배제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명계는 개파 안배 차원에서 이 현역을 추가 인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혁신위원 인선을 놓고 당내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위에 의원이 많게 되면 정말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역은 이해식 의원 1명이면 좀 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김 위원장의 입장이 좀 완고해서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혁신위의 추가 인선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얘기 나오는데 자, 어떤 인물들이 추가로 인선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가희 기자,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해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무노동 무임금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했는데 당사자가 반발했죠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김기현 대표의 연설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정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결근했다는 거 사실 아니고 또 당시 코인 관련 무차별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 일정을 자제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로 계속 출근을 했다. 또 주말에도 의원회관으로 아침 일찍 나왔고 대체 휴일 연휴 기간에도 지역 사무실에 출근해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정으로 정상적으로 모두 소화했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뭐 당사자가 반박을 했으니까 여당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무단결근 아니라는데요?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날이 제가 김남국 의원께 놀라게 되는 연속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직접 발의했던 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노동의 기준을
상임위 출석과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삼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 네.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안 관련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첫 번째 의무이거든요.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노동이기 때문에 세비 깎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 본인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상임위나 본회의를 안 왔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은 상임위 본회의 안 오고 그냥 어디 갔는지도 모를 의원회관이나 본인 지역구 사무실에만 나가면 그게 다 출근하고 일한 게 되는 것인가요? 이런 변명은 가뜩이나 국회의원 특권에 지금 원성이 자자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촉발시킬 따름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장혜찬 최고위원 출연하면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일주일 기다렸어요. 김남국 의원 얘기 나온 김에 그 1대1 토론 그거 가지고 뭐 고소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돼가요? 그거? 일단은 제가 무서우신 것 같아요. 계속 피하고 있으신 걸 보니까 제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영등포 경찰서에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고요. 조만간 수사관 등이 배정되고 일정이 나오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다루게 되겠죠. 제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이나 표현들이 과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이걸 가려내기 위해서는 허위가 아니라는 걸 김남국 의원이 증명해야 되고 그 증명을 위해서는 지금 같은 하나만한 해명이 아니라 거래 내역을 분명히 수사기관에 공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좋아요 1대1 토론 합시다 이러면 고소는 취하는 거 당연하죠. 언제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연설을 하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요. 여야 의원들이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 바로 정치 분야. 땅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일단 무조건 믿어도 써보자.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김진인 변호사, 이제 뒤에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얼굴이 나올까봐 좀 뿌옇게 처리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이었다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저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글쎄 무슨 생각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참관온 경북 울진 남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 뭐 저도 참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여기서 이제 한 학생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상평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질러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초등학생이면 이제 6학년 학생이라고 하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뭐 시끄럽다던가 뭐 무섭다던가 이렇게 감성적인 평가를 하기도 쉬운데 이렇게 똑부러지게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어른들을 좀 부끄럽게 만든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진짜로 하는 일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조금 저도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a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Distinguished delegates, I'm so grateful even after 10 plus years, my song Gangnam Style still can bring people together whenever it's on.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Bring the I'm on the next level. You are the future of our planet, so you can be the judge of all these ideas and tell us which ones will work and give us a new and different future.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싸이 씨, 조수민 씨 그리고 뭐 카리나 씨 등등 해서 부산 유치에 힘을 보탰는데 장가희 기자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연사로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수 싸이를 비롯해서 정말 한 편의 TV쇼를 보는 듯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PT 주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4차 PT는 오는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개최지 낙점의 최대 분수령이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공을 정말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행사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실전에 대비를 했고 또 프랑스로 오는 전용기 내에서 또 도착 첫날인 19일에도 원고를 읽으면서 막판까지 수정을 하는 등 PT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연사로 나선 배경에는 5.1머니를 앞세워서 표심을 공략해온 이 사우디의 파상 공세에 맞서기 위함이었는데요. 네. 사우디는 한국보다 6개월이나 앞서서 이 엑스포 유치 전에 이미 뛰어들었었고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앞장서서 국제 여론에 호소하면서 이 초반에 계속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이고 또 여러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면을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어제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 어제 프리젠테이션 봤는데 특히나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장가희 기자. 싸이 씨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꺼내면서 이렇게 쓰는 모습 제가 참 인상이 많이 남는데 참 포물을 잘 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반응도 좋았고. 맞습니다. 집중을 딱 주목을 시켰는데 첫 번째 연사로 가수 싸이 씨가 연설 후반부에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2012년에 발매한 글로벌 히트곡이죠. 강남스타일 말춤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네. 장내에서 환호, 박수 쏟아졌는데요. 네네. 이 연설 도중에 선글라스를 쓴 이유는 자신을 못 알아볼까 봐 그랬다면서 이 재치 있게 말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리허설 때 생각해낸 거라고 합니다. 원래 기획된 게 아니고 네. 애드립이었군요. 김진일 변호사, 어제 이제 프리젠테이션 끝났는데 현재 반응들 나온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굉장히 좋았던 평가가 대부분인데, 근데 전문가의 평가를 좀 인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랑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가장 이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사우디 PT에 대해서는 뭐 잘 만들어졌지만 하나의 좀 잘 짜여진 각본 같았다. 마치 뭐 이제 AI가 쓴 것 같은 이런 좀 휴머니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네. 이런 평가가 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좀 전에도 나왔지만 뭐 싸이 씨 각종 문화 인사들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어떤 우리의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좀 잘 보여줬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첨단과 어떤 문화적인 면이 접목한, 그러니까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가 적절하게 이제 균형을 이룬 그런 좀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PT였다. 좀 이런 평가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희선 최고위원, 윤 대통령이 이 엑스포를 유치하고 싶은 열망, 요즘 말로 상당히 좀 찐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도부가 이제 부산에 가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회의도 개최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비공개 때 나온 이야기가 이토록 또 부산의 진심인 대통령이 또 있었나. 제가 부산 사람이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네. 월드 엑스포 유치 경쟁에 직접 뛰어들어서 대통령실에 아예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죠. 미래기획관실에서 이 분야를 또 장성민 기획관이 담당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재계에서도 앞장서게 하는데 대통령의 관심이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죠.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경우에 굵직한 이슈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이 월드 엑스포 같은 경우는 60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 그리고 직접 고용 창출이 50만 명 정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 효과만 따져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더 큰 생산 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부산의 이슈가 아니라 네. 동남권 일대 경제에 좀 활기를 틔워주는 이 국가적인 미션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영어 연설에 대해서 억지로 막 트집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중진 우원식 의원이 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라면서 칭찬하는 모습이 저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국가의 행정 수반이 엑스포 유치에 이렇게 열과성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이 여러 타국의 대표단에게 보여준 것 자체는 나름의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조기현 부회장한테 우원식 의원 발언 인용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프리젠테이션 혹시 보셨나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못 봤고 이제 보도된 내용으로 일부를 좀 봤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의원시관 말씀대로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성과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발하는 경제 효과 또 대외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유치해야 되고 그 선도에서 대통령께서 좀 노력하시는 모습은 여야 관계없이 같이 응원하고 성과로 만들어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분이 뭐 그 이 자체를 비판할 입장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여야가 같이 국회 특위 만들어서 아마 지금 의원외교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여야 의원들 두 분 다 각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도 이건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의 유치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가희 기자, 지금 우리 기업인들도 현지에서 지금 총력전 펼치고 있는데 특히나 SK 최태원 회장 의지가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테니스 치다가 발목 심하게 다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부산 엑스포 알리겠다고 목발 짚고 국내, 해외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금 부산 엑스포 민간 유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어제 한 기자가 엑스포 유치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올게요.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했습니다. 또 지금 재계 총수들이 파리에 총출동해 있는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어제 PT에 대해서 한국이 잘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또 조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엑스포 유치 활동 역시나 힘쓰고 있는데요. 어제 PT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라면서 말을 좀 아꼈습니다. 진짜 이 최태원 회장이 이 테니스를 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조금 전에 화면도 나왔죠.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최태원 회장 목발입니다. 목발에 이렇게 월드 엑스포 2030 부산 코리아 이렇게 부산 엑스포 로고를 이렇게 딱 박아서 이거를 목발을 짚고 계속해서 이 파리 시내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이 엑스포 유치 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가장 지금 사우디하고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판세는 좀 어때요? 뭐 지금 6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현재 이제 많이 좀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초반에는 이 유치전에 뛰어들 때만 해도 사우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뭐 내부적이든 어쨌든 외부의 평가든 표를 예상했을 때 한 80대 87 정도로 한 거의 7표 차 정도로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국에 남은 것은 이제 3파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3파전이에요? 예, 한국 그리고 사우디, 이탈리아가 남아 있는데 네. 이게 표결을 11월에 이제 최종 결정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197개 회원국 중에 이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서 거기서 이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은 국가가 이제 엑스포 유치 국가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3파전 중에 이제 처음에 3분의 1을 얻는 국가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한국하고 사우디가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이태리의 표가 대부분 이제 EU 등 유럽 국가들 표인데 이 표가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좀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우디를 좀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중국이 이제 이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굉장히 유대 관계가 깊어서 네. 그쪽 중동 아프리카 부분의 표심을 좀 다지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분담금을 그동안 다 안 밀리고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북한도 회원국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동안 분담금을 안 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투표 안 하고 사우디에 투표하려고 북한이 분담금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아이고 참. 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굳이 그 분담금 안 내도 마지막까지 이 유치를 향한 신경전이나 경쟁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야, 차라리 그 분담금 낼 돈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좀 식량 좀 많이 사서 지원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유치 경쟁하는 국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의 부산입니다. 여기 떡하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부산, 리야드, 로마 세 개의 도시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각축전 김건희 여사도 빠질 수가 없겠죠.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유치전을 띄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로소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한민국도 뜨거운데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부산 엑스포가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이 가방에요. 부산 is ready라고 쓰인 키링도 항상 이게 달고 다니는데, 자, 월드 엑스포 오는 11월 최종 후보, 최종 유치 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이 최종 유치 도시가 부산이 되도록 저희도 한 마음으로 힘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민 씨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조민 씨는 이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딸내미는 이제 항소를 한 상태고 학교 문제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자격 문제에 대한 취소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현재로는 이제 무의촌에서 무료 봉사하고 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 뭐 맛집 돌아다니고 뭐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오래 더 하라, 오래 더 쉬고 놀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가희 기자, 여기 조민 씨 얼굴 있고 의사 면허 반납할 것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조민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조민 씨는 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면서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후에 의료 활동은 모두 중단하고 의료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집행정지 신청 등 이의 절차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반납이 아니라 박탈이 맞다는 등의 비난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조국 가족에게만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또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조민 씨가 청문계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SNS에는 의사면허 반납하겠다. 그다음에 집행정지 신청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좀 상충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조민 씨가 정치인은 아니니까 제가 정치인들에게 적용하는 아주 엄격한 일관성을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이제 준공인이라고 밝히셨잖아요. 네. SNS를 통해서. 근데 말이 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김어준 씨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난 떳떳하다. 아무 잘못한 게 없다. 뭐 표창장이나 허위 인턴, 위조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또 자성과 반성의 의미로 의사면허를 반납한다고 했다가 반납을 한다더니 또 뒤에서는 보건복지부에게 이 의사면허 취소가 부당하니까 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청구 기회를 또 달라고 했다가 어떤 게 조민 씨의 최근 명확한 입장인지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런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덜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국민들 앞에 자신을 노출하기를 지금 전혀 꺼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유튜브까지 만들어서 일상생활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의사 면허와 관련된 입장이 무엇인지 여전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라도 늦었지만 허위 이력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순순히 반납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기현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부에다 요청한 사항 그리고 SNS에다 글을 올린 그 내용들 어떻게 보세요? 좀? 네, 어쨌든 부산의전원 입학허가 처분 1심 판결이 있으니까요. 현재의 어떤 법적 상태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겠다는 것이고 그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행정법 절차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실시하게 돼 있고요. 결국에 취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는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서 보건복지부가 최종 판단하기 위한 본인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게 뭐 모순되는 어떤 행위나 발언이라고 보이지 않고 적어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심경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고 의료 행위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어쨌든 그와는 또 별개로 법적으로
의전원 입학 취소라든가 향후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의 부당성은 계속 나타났다는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한 입장은 입장대로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김지진 변호사. 절차대로 이렇게 쭉쭉쭉 하다 보면 예상대로라면 다음 달쯤이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결정 여부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것 같고, 또 다음 달이면 부산대 의전원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심도 또 열려요. 요 사이 관계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의사면허 이제 취소 절차에 돌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의사면허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의료법 65조에 보면 정당한 이제 이제 졸업이나 이런 학업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뭐 법원에 어떤 판결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입학 취소를 결정을 했고 그 취소 결정을 지금 계속 다투고 있다는 것뿐이지 꼭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기다렸다가 취소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데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행정법상 절차가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소명 절차나 이런 걸 줘서 나중에 취소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지금 행정소송에서 만에 하나 항소심에서 뭐 기각 결정이 난다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요. 이 의전원 입학이 결국엔 의전원 입학 취소가 부당했다는 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법상 어쨌든 학업 요건은 또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그때 가서 재교부할지 결정하는 건 또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두 어떤 절차 사이에 어떤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그다음에 항소심은 항소심 재판대로 따로따로 다 진행하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항소심 결과를 보고 또 다른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민 씨와 연관이 된 재판이 어제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외제차를 탔다고 했던 발언이 본인에게 큰 상처가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고 지난 재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국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저희가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이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조민 씨 요새 유튜버로 계속 잘 나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나라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사법부도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장가희 기자, 이게 이제 지난 2019년이에요. 조민 씨가 특정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좀 나왔어요? 법원은 이 가세현 출연자들이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이게 허위 발언이긴 하지만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또 가세현에서 조민 씨가 특정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을 이 2019년 8월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자질이나 또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녀인 조민 씨도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비판과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좀 감수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가세현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 상황과 또 이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를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잘 판단했다, 이러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전 이게 좀 이해 안 되는데 이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허위는 맞는데, 허위이긴 한데 명예훼손은 아니다, 이런 판결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때는 이제 헌법상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허위 사실이라고만 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인 몇 가지 요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이제 처벌을 받는데, 이 내용도 보면 허위라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 어떤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어떤 법익의 침해가 있었냐, 이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민 씨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말로는 우리가 명예라고 하는데, 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가
제대로 좀 침해가 됐다고까지 증명이 되지 못했다.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법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명예가 법익에 해당할 텐데 거기까지 침해에 이르러야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허위 사실 이코르 명예훼손이다. 이게 100%다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은 그 허위 사실이다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서의 하나의 구성 요건일 뿐이고 그게 실제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구성 요건들이 다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반면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최근 들어서 총선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죠. 여기에 더해서 신당 창당설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없는 길인데. 네. 그런다고 하면은 나는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저는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둡니다. 예. 누구나 이렇게 출마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광주 쪽에 출마할 확률.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예. 일정한 그 지지자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광주 쪽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또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신당 창당 가능성 그리고 출마를 한다면 어디에 출마할지 구체적인 출마 예상 지역까지 나오는데 오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요. 조국 전 장관에게 직접 답을 들었다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어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출마설이 이게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그러셨어요. 이거 단독 결론으로 예. 말하면 예.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예.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신당 창당 얘기 나오고 다 그냥 허언이군요. 무슨 신당 창당? 말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호사가들이 옛날에는 호사가들. 예. 취재를 좀 한 다음에 설을 유포했는데 요즘은 예. 앉아서 예. 진짜 마음대로. 그 아시죠? 여의도의 피카소 그룹들. 추상화 그리는 애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 국정원장이 그 말씀하신 형님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 형님. 옛날에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요즘은 이제 본인 거치까지 관련되다 보니까 약간 낭설 비슷한 시나리오를 아니면 말고죠. 조기현 부위원장. 땡땡 같은 소리다. 2심 재판에 전념한다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조기현 부위원장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우상호 의원께서 직접 문자 메시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한 내용이겠죠. 근데 박지원 원장이나 이상민 의원께서 말하는 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추측성 발언들입니다. 근데 그게 뭐 본인 당사자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여의도에 이제 떠도는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더해서 본인의 이제 어떤 예측까지 이제 더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상호 의원 말씀대로 실제 총선 출마, 나가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주변에서 그런 권고를 하는 분들의 얘기가 자꾸 떠돌아다니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당 내에서도 그렇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출마 여부에 대해서 또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본인이 출마하겠다. 내지 어떤 정치 활동이 공식화되면 그때 비판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 메시지를 바로 총선 출마 연결시키고 이제 몇몇 의원들의 어떤 추측성 발언으로 사실상 정치 활동이나 총선 출마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로 해서 그걸 전제해 놓고 비판하는 것은 좀 다소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본인 입장은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셔도 실제 출마를 하겠다는 정치 활동을 할 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조금 전에 이제 우상호 의원 발언 중에 여의도 피카소 그룹이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것도 여의도 피카소 그룹에서 그린 추상한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김남국 의원까지 또 엮여요. 그러면서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쌍국당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쌍국당이 나오면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런 희망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저는 우상호 의원님 말씀 중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감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소위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저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고 평론가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이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 평론을 해야지 그냥 떠도는 카더라나 풍문들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매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조 전 장관 출마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막 나오라고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당리당략에 입각한 시각이고요. 한국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조 전 장관이 출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 전체가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데 과연 이 여의도 피카소 그룹이 과연 어떠한 추상화를 더 많이 그려낼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지난달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착륙 직전에 비상구가 열려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었습니다. 이번에는 10대 남성입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비행기 문은 왜 열려고 그러셨어요? 네. 비행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보셨어요? 공격당한 느낌 다 받았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문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대한민국 권력층에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가희 기자,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거 도대체? 네, 지난 19일 새벽 필리핀 세부를 출발한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탑승구를 열겠다고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있었죠. 이게 10대예요. 그런데 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A군은 어제 오후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서 이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후에 취재진이 여객기 비상문 왜 열라고 했냐 그랬더니 위험할 줄 몰랐냐 물었더니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이었다. 아하. 이런 이상한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근데 간이 양성 시험했더니 양성 반응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내낭동으로 해서 이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질문에 엉뚱한 이제 얘기들을 한 거죠. 뭐 구명조끼가 몇 개냐, 그리고 문을 열면 여기 직원들이 해고되냐,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답을 하고 이제 횡설수설 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약 검사를 했는데 그 마약 이 검사를 해서 이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이런 마약 검사 같은 건 혹시 안 하나요? 뭐 이 사건을 보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뭐 이 수화물이나 이런 보안 검색을 하는 규정들은 있지만 이게 실제로 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뭐 일일이 승객 한 명 한 명 다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비슷하게 이제 탑승 전에 이제 승객에 대한 어떤 마약 검사를 하는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위험천만 일이 연달아서 좀 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어떤 대책들도 좀 시급하게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다음 사건 사고 하나 준비했죠. 어떤 사건 사고인가요? 네, 이제 전직 버스 기사가 이제 훔친 버스를 타고 이제 무려 이제 40km 가량을 이게 도망간 그런 좀 황당한 이제 사건인데. 훔친 버스를 타고서 40km를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버스 이제 회사, 버스 회사 차고지가 이제 화성에 있습니다. 이제 전직 버스 기사라고 하는데 이 기사가 어떻게 여기 이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이제 버스를 뭐 하나 훔쳐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이 쭉 서울까지 이제 달려온 겁니다.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는데 요 자료 화면 보면 잘 나오지만 그 경찰이 계속 이제 멈추라는 사인을 보내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서 결국 경찰이 이제 차량 앞을 가로막고 그리고 문을 열으라고 했는데 문도 열지 않아서 경찰이 강제로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연행을 한 그런 좀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가희 기자, 저기 위에 좌측에 써 있네요. 만취운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취해서 운전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또 지자체 경계까지 넘었지만 다행히 승객은 없었고요. 별다른 사고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때 해당 버스 회사 직원이었던 이 A씨가 어떻게, 왜 버스를 훔쳤는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진짜 전직 버스 기사였다고 하지만 버스를 어떻게 훔칠 수가 있었는지 저는 물론 차도 훔치는 것도 좀 대단한데 버스를 어떻게 훔쳤을까요? 그렇죠.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하긴 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버스 회사라고 해도 차고지에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그렇죠. 경우는 내부에
좀 같이 조력했던 공범이 있거나 방조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혼자 들어가가지고 뭐 막 문을 따고 더군다나 뭐 키도 없었을 텐데 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 뭐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보통 이런 사건들은 이제 안에서 뭐 문을 열어주던지 최소한 뭐 지인이 좀 도와주던지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아서 그런 쪽으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